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중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포구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전세 시장에서 매물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정했는데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관련 법들이 7월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과도기적 부작용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의견 살펴봅니다. 우선 A일보는 임대차 3법이 선량한 세입자를 옥죄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난을 핑계로 임대차 3법을 후퇴시키는 시도는 과감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급등한 집값이라며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서 주택을 공급해 전세 수요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임대차 3법 시행의 과도기적 부작용으로 전세시장 불안은 어느 정도 예측됐지만 그 정도가 꽤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절박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며 예정된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 3법 등 규제 위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라고 말했는데요. 공급 확대와 함께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 등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제도와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전세 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세입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서둘러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제목에서부터 오죽하면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나왔겠는가라며 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와 언론의 신뢰 하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인한 오보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계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뼈저린 각성과 비상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B일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심지어 무엇이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일보는 우리 시대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
이제는 정통 언론조차도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법인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쓰였을 때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언론 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통해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은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속도보다 한참 뒤처지고 실제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 현행 장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언론사도 과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10대 가해자와 동승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아온 20대 여성이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를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면서 렌터카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로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하고 아울러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미하다면 양형 기준을 강화해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통과됐지만 아직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일인 26일까지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입주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 데드라인을 26일로 재차 못 박은 채 야당을 겨냥한 압박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당이 야당에 대해서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금 절감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까지 야당 교섭단체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거부권 삭제에 방점을 찍은 모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2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해 대표 변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후보 추천 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8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구속 36명을 포함해 2,874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은 흑색 불법 선전이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 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등 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으로는 윤상현, 이상직, 김홍걸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30일까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 소유주는 시술료 5,000원만 부담하면 강북구 지역 내 지정동물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주민의 안전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10월 30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양이와 달리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개체로 접종 대상이 한정되지만 야생동물과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상처가 생길 위험이 높은 진돗개와 맹견류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은 지역 내 23개 동물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새 소식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접종 기간에 맞춰 백신 비용이 무료로 지원돼 반려동물 소유자는 시술료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견병은 매년 전 세계 인구 5만 5천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종 당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나 동물 등록증을 지참한 뒤 반려견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의 패티켓을 지켜 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강북구는 해당 동물병원마다 접종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마포구가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1차 의료 공백과 주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망원역 부근에 위치한 비온 뒤 숲속 약국을 매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 야간 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 야간 약국은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열, 진통, 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 비뇨 생식기약,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신경정신과 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등을 취급합니다. 의왕시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9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을 표창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12명의 사회복지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시에서도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가을 농번기가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동안 일손 지원이 시급한 관내 농가와 마을 중 3곳을 선정, 과수와 고구마를 수확하는 등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날씨도 이상기후로 많이 안 좋았고요. 농가분들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편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영농 작업 시 일정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온라인 소통 강화와 사용 촉진을 위해 온통대전 전용 SNS를 구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온통대전 SNS 오픈 기념 이벤트로 10월 31일까지 온통대전 SNS를 팔로우하고 사용 영수증과 카드 사진을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온통대전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19일부터 온통대전몰에서는 10월 31일까지 누적 금액별 최대 33% 페이백 행사와 첫 구매 10% 할인 쿠폰, 구매 금액별 웰컴 쿠폰 등 총 2,9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오프 미디어 아트 놀이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2020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의 빛을 주제로 광주시 일원 23곳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 개막 행사는 온라인 중계로 함께 진행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본 전시회는 국내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 13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 공간을 이용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의 전시보다 광주시의 작은 전시 공간들, 분산, 집중 이런 형태로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다라는 어떤 체감을 하시면서 전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봤습니다. 옛 전남도청 외벽에 마련된 특별전 미디어 파사드는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투사돼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그 밖에도 미디어 아트 투어전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의 북부와 남부권을 연결하는 남대천 홍제교가 지난 28일 개통했는데요. 남부권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시내 연결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10번째 차도용 다리인 홍제교가 개통되고 그 위로 차량들이 시원스럽게 오갑니다. 2017년 11월부터 245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홍제교는 총 길이 161m에 폭 30.8m,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급증으로 기존 중심 교량인 4곳 교외 교통 혼잡이 심화되자 강릉시는 홍제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강릉시는 또 홍제교 남단과 내곡동 하나로마트를 잇는 연결도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늘을 나는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평창군 장암산 활공장에서는 2020년 패러글라이딩 한국 챔피언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패러글라이딩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 2021년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두 종목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정밀 착륙, 장거리 2개 종목과 종합, 여성, 챌린저 3개 부문으로 나눠서 대회가 이뤄졌습니다. 대회 일정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됐고 모든 선수는 당일 안전브리핑에 참가했으며 총 상금은 385만 원으로 수상자에게는 메달 및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횡성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점검하고자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횡성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횡성군 드림스타트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들이 가정에 방문해 양육 환경, 아동 안전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 급식, 돌봄 신청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 대비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횡성군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피해 업종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PC방, 노래 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과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 보험업 등 총 4,164개소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각 시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구제역 발병 위험 시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축산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겨울철 구제역 위험 시기를 맞이해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에 대해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 농가에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대상 78농가에 총 141억 원을 들여 축사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비롯한 원격 제어 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정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최대 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에너지 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석탄 화력 폐쇄에 따른 대안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성과로 풀이됩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해상풍력 건설 및 운영 기간 일자리 8,200여 개가 창출되고 4,1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배후 항만을 확보하고 있는 보령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 에너지 산업,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상진리 단양강변 1km 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는데요. 단양 전역을 꽃내음 가득한 가을 정원으로 만들며 새로운 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올해 단양군 상진리 장미터널부터 단양강 잔도로 이어지는 1km 구간에 13,000제곱미터 넓이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하나둘 꽃이 피어나 만개한 단양군 상진리 단양강변은 코스모스길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며 장관을 이뤄 꽃밭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강변의 코스모스 꽃길은 분홍빛과 보랏빛의 일반 코스모스와 함께 강렬한 노란빛을 띠는 황화 코스모스로 이뤄져 다른 지역의 코스모스 꽃길과는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단양읍 상상의 거리와 상진리 주요 도로변에 조성했던 20만 본의 국화도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단양 전역을 꽃내음 가득한 가을 정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에 산책을 나온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모처럼 마스크 속 미소 띈 얼굴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우거진 잡풀, 잡목과 투기된 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상진리 강변은 지난 봄 메밀꽃밭으로 변신한 데 이어 올해는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꽃밭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관광 코스로 떠오르며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양구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분노 해소를 위해 낮에는 꽃과 나무 등이 가득하고 밤에는 황홀한 빛과 야경이 매력적인 관광도시, 아름다운 단양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상담이 제한되면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화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양산시 체육회에서는 홈트레이닝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화상 상담은 심리적인 문제나 어려움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상담 전문가와 얼굴을 보며 1대1로 진행하며 시간대 조정 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양산시 체육회 홈트레이닝 영상은 체육회 소속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직접 출연해 운동 동작과 효과 등을 설명하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제작된 총 56편의 영상을 체육회 누리집 알림마당에 동영상으로 들어가거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한 포항의 두 얼굴을 모두 담은 대표적인 포항의 문화축제죠. 올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온오프라인으로 단계별 개막을 시작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2020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단계별로 개막합니다. 2020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공공미술 중심의 순수 예술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온고지신, 새로운 10년을 향해를 주제로 포항시내 27개 장소에 177점의 공공미술을 재정비하고 작품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 스틸아트 투어 앱을 공식 오픈했으며 17일에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 오프라인 개막을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 비대면 도슨트와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포항 스틸아트 투어 앱을 비롯해 예술교육 영상부터 시민들이 제작한 스틸아트 영상 콘텐츠까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스틸아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는 스틸아트 투어 앱에서는 작품의 위치, 작품 설명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한손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이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묘도 LNG 발전소 건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여수시가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상생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3년의 건설 기간 동안 총 15만 명의 건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장비 활용,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약 2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4년까지 완공되는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사업과 연계해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는 묘도를 선택했으며 향후 예비 타당성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중 폭발 사고로 사라졌던 전라가명이 70년 만에 복원돼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전라가명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가명이 한국전쟁 때 소실된 지 약 7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전북도 하던 주시는 7일 오후 옛 전북도청 전라가명 현장에서 찬란한 꽃 천년의 열매 전라가명을 주제로 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라감영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폭발사고로 완전히 사라졌고 이듬해 전북도청사가 지어진 이후 1996년부터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북도화전주시는 2017년 사업비 1,400여 원을 들여 옛 도청사를 철거하고 동쪽 부지의 전라감영을 상징하는 핵심 건물들을 복원하고 나머지 부지 활용을 담은 2단계 복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청사 이전부터 약 20년 동안 진행된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는 건축, 도시재생, 콘텐츠 분야 전문가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토론을 통해 복원의 방향을 설정했다며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옛 도심 문화심장터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주시 자치분권 포럼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슬로건으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발전 세미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9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꼽히는 지역주의, 신규 지역협력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추진 과제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 사무국 임원 임명식을 통해 앞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명현 자치분권 포럼 이사장은 각 지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모임과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현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안산시 반월공단 제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종이 제조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시 7분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반월공단 제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5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시 20분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에 이어 1시 26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장비 76대와 인원 184명을 동원해 오전 6시 44분경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이 가동 중이었으나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종이 제조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있던 자녀 2명은 대피했지만 3층에 있던 어머니가 연기를 피해 뛰어내렸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12분경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 A씨는 화재 건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3층 건물 1층 쪽에서 황색 연기가 보였고 2층 창문에 2명, 3층 창문에 1명의 사람이 보여 119에 신고 후 옆에 있던 의료수거함에서 이불 등을 가져와 바닥에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불이 나자 2층에 있던 자녀 2명은 대피했지만 3층에 있던 어머니가 연기를 피해 뛰어내렸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3층에 있던 남편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13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20여 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 중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포장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는 인원 68명과 펌프차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1시간 5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불이 공장 제조동을 모두 태우고 창고 2개 동으로 번졌지만 공장 관계자 등 26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며 다양한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마스크 불량 착용 및 규정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